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대사스쿨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주차에는 1, 2, 3강을 다뤘는데요. 예기치 못한 해방을 어떻게 왔고, 이 해방은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였는가. 두 번째, 해방은 예기치 못하게 왔지만 이 혼란은 예견되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5년간 수많은 종류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또 상해에서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궁극적으로 이미 세계관과 이념이 분열돼 있었고 독립의 노선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예견돼 있었다.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인물이 6명이 있는데 극자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박헌영, 그죠? 그다음에 여운형, 그다음에 중간에 김규식, 그리고 김구, 송진우 또는 이제 김성수, 이승만까지 한 7명 정도 제가 망라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생각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3강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개의 강대국이 서로 다른 이념과 서로 다른 이익과 서로 다른 지정학적인 이해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의 신탁 통치 방향은 절대로 합치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졌다. 이 와중에 이 6명, 7명의 실력자들은 각기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 이야기라면은 여기 4강에서 6강까지는 이 1946년 초반부터 1948년 5월 10일 제1대 총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총선까지 약 2년 동안에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과 게릴라 운동이 있었고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학살극을 전국에서 벌였는가? 왜? 라는 관점으로 볼 것이고 어떻게 전개됐는가 살펴볼 것이고 그 과정에 제주 4.3이라는 아주 역사학자들끼리도 첨예하게 관점이 대립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 5강의 주제이고요. 6강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현대사를 가르칠 때 굉장히 사각지대로 몰아놓고 거의 조명을 하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공산화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고 가르치지가 않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 북한의 역사는 당시에 1945년 8월 10일 해방 이후부터 3년 그 뒤에 이제 꾹쭉 이어지는 70년 역사 동안 항상 유기적으로 38섬 이남의 대한민국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6강은 반드시 필요한 주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면은 북한의 역사까지 통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조만식의 투쟁은 뭐냐면은 북한은 그러면은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도 없이 한 방에 공산화가 됐는가? 아니다. 북한에 이 조만식이라는 위대한 선생의 투쟁이 있었는데 대조적으로 이 소련의 평양 군정이 얼마나 꼭두가시 정권이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공산화를 진행했는지를 대조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강, 5강, 6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좀 해보죠. 이 그림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건국까지 크게 3개의 이 시즌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이 모스크바 3상회의까지는 협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크게 대립을 하지 않으면서 독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폴란드를 이렇게 하고 아시아는 이렇게 하고 얘기가 그나마 조금 잘 되던 때입니다. 근데 왜 여기 12월을 기점으로 잡냐면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하면서 한국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 문제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독일, 폴란드 그리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 소련이 굉장히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미국 또한 물러설 수 없다. 왜? 이제는 우리가 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련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하등없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파열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미국은 한편에서는 한반도 정책은 소련과는 같이 가자라는 전체적인 틀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존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소련이 뭔가 의심스럽고 소련은 한편에서는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으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소련과 전 세계에서 3차 대전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대화의 틀은 유지하자라는 게 중간에 적대적 공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협력 기회를 이제 지나지만 소련은 전혀 협력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북한한테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재산, 일본의 자산, 일본 기업의 자산, 그리고 북한의 천연 자원, 그리고 공업 시설 같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소련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협력기이긴 하지만은 미국은 절대로 공산주의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 여운형과 박헌영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미소공이라고 돼 있는데 4개국이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영국이 이 한반도 전체를 함께 분할해서 통치하자라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좋다고는 했어요. 근데 하지만 미국이 주장한 것은 자신들, 미국이란 나라가 정당 정치로 좌우 또는 진보 보수의 대립으로 계속 발전한 걸 자기들이 아니까 이 신탁 통치를 할 때 남한의 우익과 북한의 좌익과 모든 걸 다 합쳐서 아름다운 그림, 좌우합작을 하자 했어요. 근데 소련은 절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가 않죠. 왜? 너네 대한민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김구와 이승만은 빼라.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2대1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공산 세력 하나, 그리고 383 이남에 박헌영과 여운형과 기타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세력 하나 더하면은 공산주의 세력은 총 2개죠. 그죠? 남한의 우익 세력은 하나 해가지고 2대1 전략으로 전략적 우위, 수적 우위를 점해서 결국에는 쌈 싸먹는 전략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좌우합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은 평양에서, 북한 전체에서 사랑받고 오랫동안 존경받았던 조만식 선생을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김일성이라는 꼭두각시를 내세워가지고 위성국가 만들 준비를 수면 아래에서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박헌영이라는 존재는 이 오도 가도 못하는, 남측에서도 미군정의 핍박을 받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급진적으로 폭동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폭동 일으키고요. 정판사 사건이라고 위조 지폐 만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제주 사선까지 다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김구와 이승만은 극단적 반공주의자고 극단적 반소련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다. 이 둘 다 아웃이다. 그 다음에 김규식과 여운형 같이 아주 이념적으로 모호하고 세계관적으로 모호하고 좌우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항상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념적으로 모호한 이 두 사람을 서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적대적 공존기가 끝나고 미소공의가 1947년 12월에 해체가 됩니다. 대화 이제 그만하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끝나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 이승만이 옳았다 이러면서 이승만 중심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과 이승만의 이 협력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48년 초반부터 북한의 군사화가 철저히 착착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군은 반대로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죠? 처음부터 한국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일본 정도만 자신의 어떤 그 우방국으로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나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 책임은 끝났다.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북한의 군사화가 착착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소련은 이미 판은 깨졌으니까 유엔이 주도하는 이 총선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3개의 기간을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해방 공간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다룰 기간은 여기입니다. 45년 후반부터 48년 4월 3일 제주 사상까지 이 박헌영의 활동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이 비타협적이고 독선적이고 악마 같은 존재인지를 이제 조명을 할 것이며 이 북한이 어떻게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고 여기서 조만식 선생이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다루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박헌영의 일대기와 대구 폭동 사태를 이 그 4강에서 다룰 텐데 이 그 4강을 위해서 제가 참고한 책은 이 3개입니다. 박헌영 평전과 이 박윤식 목사님이 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2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일성과 박헌영, 여운형 이 책 3개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3강에서 예고 표현을 말씀드렸다시피 박헌영은 조선의 레닌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니체의 책 그리고 또한 레닌의 책을 읽으면서 원래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영어 교육과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나 그거를 저버리고 학생 시절 때부터 유물론
또는 무신론, 공산주의에 기울게 되면서 철저히 20대 때부터 감옥에 몇 번이나 갇히면서 계속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운동 참여,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공산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 청년조직 활동을 또 막 합니다. 그러다가 또 체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석방이 됩니다. 이 중간에 정신병자 이제 연기하다가 풀려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공산당을 또 만드는데 해체가 됩니다. 소련 공산주의 본토에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레닌 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상해에 가가지고 또 공산주의 운동하고 또 체포가 되고 풀려나고, 이거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획득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청류와 탕류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탕류는 더러운 물, 청류는 깨끗한 물. 청류는 누구냐? 이런 사람. 마치 핍박과 수감을 감내하면서도 몇십 년간 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은 최고다. 하지만 탕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간 여운형 같은 사람들인데,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면은 공산주의를 포기한다라든가 그런 사람을 탕류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는 지하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게 존경받던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이 일제가 패망할 무렵부터 보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영어를 또 할 줄 아니까 미국 방송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소리, 지금도 있죠, VOA라고. 그거를 청취하는데 일본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 방송을 듣고 그거를 알아챘게요? 이승만의 방송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일제가 패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해 가지고 독립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정세 그래도 눈이 빠르니까 이거를 캐치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남 광주로 도피를 한 상태에서 방직 공장에서 청소부로 이제 위장한 채로 일을 하고 있다가 해방을 맞았죠. 해방을 맞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여운형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을 창건을 했으나 미군정이 바로 이제 커트를 해버렸죠. 그 뒤에 이 1945년 12월쯤이 되면 갑자기 이승만을 친일파로 낙인 찍고 맹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도 이미 28일 했지만은 그 전부터 신탁통치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찬탁이냐 반탁이냐로 이미 좌우익 진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은 좌익 공산주의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익 진영.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이거 하는 거 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한국인들의 정서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 찬성으로 갔죠. 왜? 간단합니다. 소련이 시켜서. 거기서부터 박헌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게 되고 일반 국민들이 이승만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승만을 맹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친일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쿨리코바라고 하는 이 소련의 여류 역사학자가 이제 박헌영을 만나서 이런 회고록을 냈는데, 이 사람한테 박헌영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역할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일본의 패망,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는 패망할 것이고 장차 이 해방될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헌영은 무조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산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도 계속 우리 해방 공간에서 중요한 실력자들이 동유럽 얘기를 많이 한 걸 알 수 있어요. 동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좌익도 우익도 다 그렇게 바라봤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독일 파시즘으로부터 해방된 동유럽 국가에서 민주주의 역사적 새 형태인 인민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선도 그래야 된다. 민주주의가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 파시즘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처럼 우리 조선인들도 일제 파시즘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이 동유럽은 독일 파시즘으로 벗어나서 민주국가가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주국가가 되야 된다는데 이거 다 사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공산주의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윤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윤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혁명 완수입니다. 그게 바로 제1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해도 괜찮아요. 왜? 공산주의 혁명 성공시키는 게 최고의 윤리니까 그 밑에 거짓말 용어를 바꾸고 그런 거 다 상관 안 합니다. 레닌과 스탈린적인 용어 혼란 전술을 이 사람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렇고 박헌영도 그렇고 항상 공산주의라고 표현 안 하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왜 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느냐. 일제시대 때 일제만 공산주의를 핍박한 게 아니고 한국의 이 송진호나 김성수 같은 양반 지주 출신의 이런 지식인들도 공산주의자들을 20년대 30년대 계속 비판했거든요. 왜? 그들의 정신적 배경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서구 민주주의를 다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기차게 동아일보와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몇십 년간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국민들한테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라니까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행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도시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불렀어요. 도시 노동자 계급. 그죠?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라 도시 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렇고. 근데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도시 노동자 없다. 그런 게 없다. 전부 다 농민들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미군정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심을 계속 흔들고 계속해서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계속해서 이 쌀 배급이 안 되는 상황 같은 대구 같은 상황이죠. 쌀 배급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콜레라로 죽어갈 때 또 이제 공산주의 들어가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미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인민들을 총동원해서 미군정을 몰아내는 전략을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중간부터 보면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박헌영의 이 행적 중에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남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회동까지 갈 정도로 김일성과 계속 모스크바와 평양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김일성과 회동을 하는데 김일성과 회동을 해서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소련의 지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남측에 있는 꼭 박헌영 계열의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영형 계열의 공산주의자들까지 끌어안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박헌영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아, 한반도 전체를 내가 전부 다 공산화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었는데 남측에서는 약간 무슨 뭐 좌파도 아닌 것이 중도도 아닌 것이 영웅형이 나타나서 또 다른 어떤 조선인민당을 만들고 북한에서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상해와 소련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여기서 더 무리수를 더 가지고 46년 9월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을 폭동 같은 걸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9월 전국 총파업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 대구 폭동이고 그게 이제 제주 4.3 제가 이제 5강에서 말할 건데 제주 4.3입니다. 그러니까 박헌영 입장에서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권력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미군정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니까 못 참겠다 해가지고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러는 테러로 피는 피로써 갚자 막 이러면서 이 9월 전국 노동자 총파업 그리고 10월 대구 폭동 이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짐을 하면서 전국적인 자기 이제 이 공산주의 네트워크망에다가 이런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철도 총파업, 그러니까 대구 10월 폭동 이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대구 폭동. 그 10월 이전에 9월 달부터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철도 노조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막 무슨 우편국 노동조합, 뭐 언론 노동조합, 교사 노동조합 다 파업을 했지만은 특히 철도 총파업이 중요한 게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했어요. 왜? 해방 이후에 일본, 중국, 미국, 하와이 이런 데서 해외 생활을 하던 한국인들이 다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갑자기 엄청 팽창을 해버렸어요. 근데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쌀 가격이 오르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기근이 심해졌어요. 심해졌는데 이 의도적으로 왜 철도 총파업을 이 상황에서 일으키냐면은 식량 배급이 더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철도 노동자 4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동아일보는 파동은 급속도로 38도 이남에 38선 이남의 전 철도에 미쳐서
경성을 중심으로 한 열차 운행은 24일 드디어 두절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기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대구 10월 폭동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의입니다. 정의, definition. 근데 좌익적으로 해석하면은 항상 폭동으로 100% 해석될 수 있는 것도 교묘하게 표현해요. 사건이다. 사태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항쟁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제주 4.3 항쟁, 그죠? 그다음에 대구 의거 항쟁하는데 아니 다 폭동입니다. 그냥 다 폭동이고 조만식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조명을 안 해요. 그게 투쟁이죠. 공산주의를 대항한 투쟁이죠. 그래서 사건이라는데 과연 이게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을까? 사건에 담는 함의가 뭐냐? 이런 역사학자들이 사건이라는 것에 담는 함의는 자연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민중들이 이 미군정의 실태에 분노를 했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시민들이 뭘 바로잡으러 일어난 거지 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발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946년 10월 대구 폭동을 이해하려면 이 식량 부족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당시의 사진인데 이 식량 배급소에 굶주린 군중들이 성이 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오죽하면은 미군정이 당시에 공출제를 했으니까 쌀을 다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45년에는 자유시장에 맡겼는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을 다 사버리면은 공급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미군정이 실수다 해가지고 이제는 자유시장제가 아니고 공출제다 해가지고 쌀을 다 가져와라 이러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쌀이었는데 이제는 뭐 뺏어가려 하면서 사람들이 성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 10월 폭동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부추김도 있었지만 대전제는 미군정의 실책이 컸습니다. 미군정의 실책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고픈 상황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뭐 코로나로 이제 심각한 피해가 있었지만 대구에도 이때도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대구가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전국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30%가 대구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역병 터져 46년 6월에 홍수가 터져가지고 민심이 더 안 좋아져.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어요 대구에.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왜 또 뿔이 나 있었냐면은 위조 지폐를 찍어낸 거 배후가 누구냐. 미군정은 박헌영을 지목한 거예요. 박헌영 체포해라. 그러니까 이 대구의 악화된 민심을 공산주의자들이 파고 들어가지고 여기를 폭동의 근거지로 삼아야겠다 해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데 그냥 그 조선공산당 박헌영 그 큰 당 밑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직에 대구 지방 선전부장 뭐 연필수 이런 사람들이 식량 늘려라 임금 인상해라 이러면서 격렬한 시위를 대구 폭동 사태 이전부터 계속 부추기고 있었고 그러면서 파업하자 이러니까 상가들이 문을 닫고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기본 물자가 그 다음에 다 파업하는 보니까 우편국도 파업을 해요 대구에. 그러니까 이제는 공장 노조들까지 다 파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돼버리니까 대구에. 그러니까 경찰도 숫자도 별로 없죠. 상점 문 닫죠. 쌀 없죠. 콜레라 터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좌익 게릴라들이 선동하고 다니고 미군정 나가라 이러고 좌익 게릴라들이 상점 야구 방망이로 다 깨고 다니고 이런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대구가. 응? 그 다음에 이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우리도 막 언론 안 하겠다 이러면서 언론들도 파업을 하고 거의 뭐 고담시티 같이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구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피해는 일반인들만 보는 거죠.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쌀이 아니면 죽어를 달라 이러면서 기아 행진을 하고 당시에 다급했던 기아에 허덕였던 대구 시민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대구역에서도 박헌영 선생 체포령을 취소하라. 배급제 폐지하고 그냥 다 나눠줘라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들 150명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 2층에서 누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경찰 저놈들 죽여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놀래가지고 2층에 폭도들한테 발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황마룡 씨가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전개가 시작되죠? 경찰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경찰 죽여라. 그리고 우익 인사들 죽여라. 미군정 죽여라. 이후 폭도들의
경찰 우익 인사 및 가족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학살극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이 책에 이제 다 나온 건데, 총살, 타살은 때린다는 뜻입니다. 죽창과 도검으로 마구 찔러 죽인다. 누구를요?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가족도, 아무 죄 없는 애들도, 임산부도, 노모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생화장을 시킨다.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다. 경찰 포함 일반인. 밧줄로 묶어서 자동차에 매달고 끌고 다닌다. 목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때려 죽인다. 부녀자들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찢거나 잘라 죽인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총검과 죽창으로. 죽은 사람의 얼굴에 석유를 뿌려서 신원 확인을 못할 정도로 불태워버린다. 제가 엄청나게 축약한 겁니다. 왜 이걸 제가 소상히 우리 다음 세대로 앉아있는 이 현장에서 말씀드리냐면은, 공산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리가 없어요. 제1의 윤리는 공산혁명 성공 그겁니다. 공산 유토피아 현실화를 위해서는 모든 거를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거를 철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대구 10월 1일 폭동은 약 15,000명의 각종 노조, 대학생들, 중학생들,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구 경찰서를 습격하며 일으킨 사건 폭동이다. 그러면 왜 폭동이냐? 그냥 쌀 달라 이거면은 폭동이 아니죠, 그죠? 그냥 시위. 근데 이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경찰 가족들까지 이렇게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폭동이다. 두 번째는 수감된 자익 사상범들을 탈옥시켰기 때문에 또한 폭동이다. 기업인, 지역 유지,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 우익 인사들, 경찰들, 가족들까지 다 학살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대구 폭동은 이게 제주 4.3까지 이 안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대구 폭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남, 호남, 경기, 강원 일대로 쫙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구 시내에서만 경찰 38명, 공무원 163명, 민간인 73명이 사망했고 1000명이 부상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왜? 다시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덤비지 말라고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미군정이 화력이 세니까 하루 만에 다 진압됐습니다. 복도들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남, 충남, 경기, 황해, 강원, 전남으로 딱 퍼지면서 전국 131개 군 중에 56개 군에 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제주 4.3까지 쭉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주 4.3은요, 항상 이제 이런 선동하기 좋아하는 역사학자들은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군 경과 미군정이 와서 그냥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쭉 내러티브를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나라의 건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고 무참히 살해하는 학살극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 최종 버전으로 제주 4.3과 그 뒤에 6개월 뒤에 여순 반란 사건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거의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전국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나라 만들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령을 내렸냐? 항상 꼭대기는 소련입니다. 소련. 이 스티코프 일기를 보면은요, 46년 7월, 그러니까 대구 폭동 3개월 전이죠. 이때 이제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마치 개 주인이 개를 쓰다듬어 주듯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네의 투쟁을 내가 잘 보고 있다, 스탈린이.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북한의 오야지는 김일성이니까 넘보지 마라. 그러니까 박헌영이 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입지를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죠? 더 화끈하게, 더 잔인하게, 더 자극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해서 자기 입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다. 스티코프는 누구냐? 북한을 공산화시킨 넘버원, 그러니까 총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북한과 스탈린 사이에 가장 높은 사람이 스티코프예요. 이 사람 일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련 군정의 협력을 받아서 북조선의 소비에트화를 정책을 조기에 실현시키도록 투쟁하라. 스탈린이 이런 지령을 내렸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제주 4.3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강을 요약을 좀 하자면, 이 박헌영이라는 존재는 약 25년간 감옥에 2번, 3번 투옥이 되고 정신병자 노릇을 하고 상해에서, 중국에서, 한국, 이 조선에서 온갖 무대에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25년을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집념이 강하죠. 해방된 이 나라는 북한과 남한 전체를 내가 공산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조선을 내니노서 이 땅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 집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북측에는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믿는 김일성이, 그리고 남측에서는 여운형과 이런 어떤 공산주의 여러 계열들이, 또한 미군정이 공산주의를 탄압하는 상황 속에서 입지가 계속 좁아졌고, 그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사이가 점점 틀어지게 되면서 스탈린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전략을 계속해서 김일성과 박헌영한테 흘렸고, 다급해진 박헌영은 위조 지폐를 해서 인플레를 일으키고, 또한 콜레라와 이 식량 부족과 쌀배급 문제로 민심이 흉흉한 대구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좌익 게릴라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이 공간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폭동을 일으켰으나 미군정의 진압으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략은 점점 다가오는 한반도 정부 수립, 1948년 5월 10일 총선이죠. 점점 다가오는 이때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고도 마지막 한 방을 가할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주 4.3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